명진 스님이 요즘 광화문 촛불집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해서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허공무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허공무착사요? 네, 허공무착사의 촛불법당에서 요즘에는 탄핵경하고 하야경 외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허공무착사요? 네. 그런 절이 없는 거죠? 절이 없는 거죠. 예. 다 놓으니까 대한민국이 절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신도고 그렇습니다. 허공무착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무착이라고 그러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절에서도 스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다면.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집도 절도 없다. 근데 이제 주말 촛불 집회 계속 참여하셔가지고 사람들 눈에 띄어서 저희가 이분 모셔야 된다 하고 모셨는데 촛불 집회에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는 이것이 연불 소리 같이 들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종교 역할이 뭘까라는 문제부터 시작하면은 종교라는 것이 그냥 법당이나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연불 외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 그분들의 고통 소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촛불이 외치는 그 함성 소리는 부정하고 부패한 그 세력에 대한 경고 준엄한 그 외침이거든요. 그것이 연불이라고 봐야 되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이니까. 생각념자 부처불자니까. 그 부처는 뭘까? 정의로움이고 올바름이고 또 세상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연민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그 시민들이 부처님이고 시민들이 내는 그 함성이 연불소리다 이렇게. 듣고 보니 그럴듯합니다. 네. 실제로 그럴듯해요. 실제로 그렇게 들리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계속 나가시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면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를 한 직후에 종교계 인사들을 청와대에 모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계종의 총무원장님이신 자승 스님도 같이 독대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불교계, 특히 이제 조계종 역할을 어떻게 쭉 지켜보셨는지. 그래서 이명박근혜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총무원장은. 네, 물론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수인 역할을 했는데 더 그런 게 없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문화관광부 차관이었던 박성주라고 이 방송인 MBC에 계셨던 분이 네. 차관 인사 왔을 때 네. 내가 이명박 하수인 소리를 듣는데 내가 별로 독본 게 없으니까 꼭 전해달라.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박근혜한테 물러나라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밀림 속에 아주 표독한 암사자 한 마리가 촛불에 끄실려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니까 다 저기 물어뜯고 대들고 그러니까 하이에나, 늑대, 여우, 들깨떼들이 사실은 그 촛불에 끄실린 암사자한테 대드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참 무서운 얘기를 막 하시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자성 스님은 두 번째 담화할 때는 그때는 하야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나무는 꽃을 버려야지 열매를 얻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지 바다에 이르른다 했는데 아주 멋진 얘기긴 한데. 무슨 뜻이죠, 그게? 듣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을 거고. 책을 안 읽었으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니까. 아니 대전은요 이런 외마디 소리밖에 못 하고 문장 연결력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내가 알기로는 자성 원장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했을까 싶어요. 그 누가 적어줬을 텐데 그럼 자성 원장의 최순실은 누군가가 궁금합니다. 이거 참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팍팍 해버리시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스님은 아십니까? 결국은 애벌레가 네. 꼬치를 버려야지 나방이 된다, 나비가 된다, 네. 이런 얘기 같은 거죠. 갖고 있는 모든 집착,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버려서 새로운 세계로, 그러니까 헬만에스 데미안에 보면은, 네. 새는 알을 깨치고 아래서 나오려고 한다.
하나 세계 둘러쓰고 있는 자기 세계를 부셔야지만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간다는 아주 철학적인 그런 그 고준한 뜻이 담긴 건데 네. 그 말뜻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들었을까요? 자성환장 같이 정당 권력에 탐취하고 세력 모아가지고 저렇게 원장 저렇게 재임하고 불교 신자들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 본인이 버려야지 되죠. 본인이 버리려면은 본인은 안 버리면서 어떻게 대통령만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네.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절에서 부를 수가 없잖아요. 방송마다 제가 나가는 데마다 징계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니까 다 스님이 하신 얘기고, 그냥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계종의 종종, 제일 높으신 분이죠. 진재 스님이 이제 LCT 기공식에 참여했던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교계에서는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아요. 근데 이 장면, LCT가 이제 요즘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가장 큰 스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선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조계종의 종종이면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죠. 네. 그럼 수성이죠, 이제. 네. 그런데 그 LCT 기공식 현장에 가서 법문을 하는 사진이 나와서 저도 네. 당혹스러웠고, 종종이면 정신적인 지도자인데, 안 맞죠. 격에 안 맞는 데를 가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때만 하더라도 뭐 불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정신적인 그 지수였었는데 지금은 종종의 위상도 많이 그 떨어졌어요. 그리고 해운대에서 이제 LCT 그런 그 기공식을 할 때 해운정사라는 절에 그 해운대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종종 스님 절이죠. 그래서 아마 참석하신 것 같은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그러니까 좀 가까운 곳에 사는 곳이니까 부탁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가셨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전 그렇게만 보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서글픈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패한 재벌이라든가 부패한 권력 앞에 그 결국 가서 아부하는 형식이 돼버린 겁니다. 뭐 종종 스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지난번 선거 때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박근혜 선거 운동을 독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종교 이제 그 성철 스님 때만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한테 정신적인 어떤 리더 역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종교계하고 멀리 정치계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속세 사례사육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은 존경받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종교계가 부단 불교계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 국민들이 아니라 정치권하고 너무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오랫동안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는 모르지만 불교는 일단 문화재 보수 문화재 어떤 뭐 관리 때문에 국가 예산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 얻었을 때는 뭐 로비를 하든지 각 단위 사찰별로 뭐 정치 권력자하고 세금을 나눠주는 거니까 결국 대통령이나 국회의원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로비를 통해서 정치 권력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바른 말을 못하게 되죠. 점점 더. 그렇죠. 뭐 소금 먹은 사람이 물 마신다고 돈 얻어 먹었으니까 결국은 뭐 거기 아부하는 소리를 해야지 되고 뭐 이런 게. 이게 얼마나 오래된 역사? 오래된 거죠, 이게. 아주 오래됐는데. 네. 근데 그런 그 종교계를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그 예산을 나눠주고 뭐 관계 정도 맺다가 점점 예산을 나눠줬으니까 우리 쪽의 일도 해줘야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이용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게 지금 스님이 계속 비판적으로 보시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 그 전부터 물론 뭐 종단 예산이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집행이 되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노골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네, 근데 지금은 뭐 거의 이명박 때부터 템플스테이 그 비용 같은 게 뭐 연 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돈을 지금 총무원장이 알아서 어느 절에 이렇게 보내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절 주지를 하는데 절이 무너져가지고 그 뭐 다시 이제 보수를 하고 싶다. 근데 돈을 달라고 해도 지금 원장이 안 주면은
그러니까 주면은 말을 듣게 돼 있죠. 돈 가지고.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비용이나 그 문화재 그 관리하는 이런 도 비용이 지금 총무원장의 통치자금 빚 같이 이런 식으로 변해. 그러니까 예산,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렇죠. 그게 국가 예산을 원래 나눠주게 돼 있는 건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종교계가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종교계 내에서도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종교계 다른 그 인사들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그런 상당 권력을 계속 갖고 가는 거죠. 돈 가지고. 네. 그러니 그렇게 했으니 이제 우리가 선거에 나왔으니 당신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그렇죠. 요구를 하면은 본인이 그런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종교계에서도 그 말을 들어줘야 되고. 안 도와줄 수가 없죠. 네. 근데 그걸 안 하셔서 지금 잘리신 거예요? 저는 뭐 그걸 안 했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제 MB 정권에 대해서 거꾸로 비판을 하셨죠. 네. 그럼요. 그럼 잘릴만 하네요. 근데 그 MB 시대에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종교계에서 시국 비판을 하셨고, 근데 그 시국 비판들이 지금 되돌아봐도 굉장히 정확한 워딩이 정확한 시점에 나왔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촛불 집회에 나오시면서 단순히 연불 소리뿐만 아니라 이 시국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당연하죠. 예. 제가 그런 시국 사안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안 하나 여쭤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점점 확인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4월에 자진 사퇴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근데 실제로는 내려오실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이제 법률 대리인들도 그 사안들을 전면 다 부인한단 말이죠.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 외교권을 일본에다 잠깐 맡긴 것 뿐이지 그건 나중에 찾아오면 되는 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뭐 그러면 오히려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구국의 결단이었고 뭐 전두환의 그 12.12 군사 반란도 다 구국의 결단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참 그 이완용을 암살을 하려고 그랬던 이재명이라는 분이 있죠. 독립운동했던 이재명이 이완용을 암살하려고 그러다 잡혀가가지고 사형당하면서 했던 말이 다른 죄도 다 무서운 죄지만은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이완용의 내죄가 정말 큰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죄. 반성하지 않는 죄. 그럼 박근혜도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을 여쭤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자 황교안이 박근혜다 이런 구호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직무대행 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사평론 불자로서. 저는 뭐 교통방송이 이런 그 차량의 교통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정보와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교통도 정리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어준 총수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금방 물어보신 황교안 총리 대행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과연 총리 자격도 물론이거니와 대통령 대행을 할 자격이 있는가? 왜냐하면은 이명박 대통령도 군대를 안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황교안 총리도 징병검사 3번을 피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단마진이라는 피부병으로 면제를 받는데 면제 사실이 단마진이라는 것이 판정 나기 전에 면제가 돼요. 자세히도 아십니다. 네. 아니, 제가 그렇죠. 여기 김총수를 만나러 온다고 준비를 좀 했어요. 그리고 역대 그 병으로 면제를 받은 사람이 3명밖에 없대요, 역사상. 4명. 4명입니까? 365만 명, 그러니까 91만 명 중에 1명 나오는 정도의 식이염병이라. 그렇죠. 근데 그 진단받기 전에 이제 어쨌든 면제가 됐고. 그래서 석연찮은 이유로 이 병역 기피한 사람들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병역과 병역 의무와 납세 의무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입만 여시면 계속 안보 얘기를 해요. 애국 얘기를 하고. 네. 애국가를 4절까지 이렇게 외우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애국가는 중국이 쳐들어오면 중국 애국가가 될 거고 또 일본이 쳐들어오면은 일본 일장기 앞에서 애국가 부를 거고 성조기 앞에서도 애국가 부르고 애국가가 바뀌는 사람들이라서 4절까지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영국 같은 경우는 모병제입니다. 징병제가 아니고. 네네. 근데 영국 황족들은 의무적으로 이 군대를 그렇죠, 가야지 돼요. 네. 그리고 군에 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에 가서 죽은 사람들 비율이 황족들이나 이 고위층의 아들들이 죽은 비율이 서민들 죽은 비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맞습니다. 영국은 그렇다고 해요. 이렇게 네. 돼야지만이. 왕자도 최전선에 가서 헬기를 몰고 네. 네.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 네. 왜냐하면 후방이 아니라 최전선에 달려가니까. 미국도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 케네디가 군대를 지원하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편지 써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군에다 로비하고 정치권에다 로비를 해가지고 군대를 갑니다. 네. 그 부상을 입어가지고 평생 이 후유증으로다가 진통제를 먹어야지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일화를 보면 실제 교전 중에 실종되죠. 네. 실종돼서 정확한 일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랫동안 실종되다가 간신히 살아나고 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정말로 소위 리더들이 국난에 처했을 때 맨 앞장서서 싸우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대한민국은 근데 네. 어떻게든지 해서 군대를 안 가야지 되고 또 군대를 가더라도 내 아들 자기 아들을 군대를 보내더라도 어디 코너링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꽃보직으로 가서 거의 군대 생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황교안 아들뿐만 아니라 원세훈 아들도 원세훈도 군대를 안 갔지만 원세훈 아들도 군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자격증을 다 따고 이런 식으로 군대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너무 자세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절에 아까 뭐라고 그러죠? 무착사요? 허공 무착사. 네, 허공 무착사에 계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네. 신문 기사를 다 읽으시는 것 같아요. 신문기사, 이제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얘기도 하고 같은 고통이니까. 군대 가는 게 얼마나 싫어요. 저도 갔다 오긴 했지만은 누가 나 좋아서 군대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염원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징병돼서 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돈 있고 빽 있다고 해서 군대 안 가면서 권리는 주장을 하면서 의무와 책임을 안 하면서 또 지도자는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이런 세상 좀 바꿔야죠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침에 브리핑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떠세요? 굉장히 현안을 밝으시니까 현안을 직접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대표 이제 친박 비박이 정면 순으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친박계인 정호택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이런 사안도 보시면서 하고 논평하실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논평할 가치는 별로 없고 이게 친박이니 비박이 하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을 놓고 친하냐 아니면은 거리가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념이나 사상이나 노선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친하냐 안 친하냐. 네, 그렇게 나눈 거죠. 이런 천박스러운 친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친박도 아니고 아주 천박한 거지. 그렇잖아요. 정치적 이념과 국가 경영에 대한 어떤 노선을 가지고 어떤 입장들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누구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맞습니다. 네? 밀박이냐 낀박이냐 친박이냐 이러는데 이거야말로 아주 천박한 인간들로 논평 가치가 없어요. 비박계는 그러면요? 네? 그런 구분에 의한 비박계도 마찬가지다? 비박계도 친박이 안 껴주니까 비박이 된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하. 아니, 제가 보통 방송에서 제일 심하게 얘기하는 게 저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오늘 굉장히 정제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입에서 욕이 막 나가요, 저는. 그러시면은, 욕을 하시면 저희. 그러니까 제가 박구경 보더면 역구경을 더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이런 말씀은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워낙 주지 스님으로서 대놓고 하셔가지고, 결국은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직접 좌파! 하고 꺼져 해서 잘리신 거죠. 그렇게 봐야죠. 네. 스님 보고 좌파라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것도 이제 이 자승 원장이 네. 템플스테이 예산 받으려고 하는 자리예요. 좀 올려달라고. 아하. 그래서 고흥길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하고 예. 같은 자리에서 얘기할 때 이제 원내대표였던 안상수 그 의원이 예. 강남 봉원사에 좌파 주지를 내쫓아라. 내쫓아라. 예산 주면서 그러니까. 예산 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경을 만들고 저를 이제 봉원사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자성이가 총대를 맨 거죠, 이제. 그렇군요. 권력의 말을 듣고 권력의 사냥개 노릇한 거죠. 사냥개. 아니 이제 종교계에 아주 지주다급이라 스님이 그렇게 표현 안 하시면 누구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사냥개라고 또. 아니 권력이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가 보죠. 네. 본인이 나중에는 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 그렇게 말해요? 그럼요. 본인 직접. 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퇴진하라고 네. 12월 쳐다보니까 6일인가 말씀하셨던데. 이제 박근혜 호라는 배가 이제 파손이 돼서 이제 깔아앉으니까 여기서 뛰어내리는 거죠, 이제. 탈출하는 거. 그럼요. 네. 너무 늦었다. 네. 진작에 그런 말 했었어야 된다. 진작에 그런 말 할 용기도 없고 그렇게 못 합니다. 이 사람의, 배상이라는 사람의 신조가, 대들다가 맞아 죽은 놈은 많아도 아부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아마 자기 신념일 거예요. 아유,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이제. 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할 수 없는, 사석에서도 잘 하기 힘든 얘기를 막 대놓고 하시니까, 방송에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한 번 더 모시기로 하고, 아니, 뭐, 저희 생각으로 아침 브리핑을 하시면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대통령은, 이게 지금 현 대통령, 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지금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손석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셨는데, 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너무 규정을 두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그 세월호 참사 때 그 팽목항에 가가지고 며칠씩 옷도 안 갈아입고 그 세월호 유족들한테 위로가 되는 말을 전해주면서 끝없이 그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했던 그 손석희 막 따뜻한 그 감성들 그리고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뉴스 진행하고 맨 끝에 그 앵커 브리핑 하잖아요. 네, 네. 그때 멋진 말들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느냐. 저녁마다 텔레비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오늘은 어느 나라 국가원수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국무위원들과 무슨 의견을 나눴습니다. 하면서 브리핑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능력 있는 사람. 말도 김어준 총수도 그런 능력권자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해야지. 말도 못하고 무식하고. 패거리 모아가지고 이게 무슨 뭐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 이런 두목 같은 형식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정리하고 정말 따뜻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해야지 되고. 아, 그런 의미로? 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지금 시대 정신이 뭐고, 그리고 나는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자기 언어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언어는 생각이 언어로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얼만큼 정직한 사람이고, 말장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말장난이 아닙니다. 생각이 자유롭지 않으면은 말의 전환, 반전 못 일으키는 거죠. 스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인 건 알겠어요, 제가. 전 뭐 주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자유롭죠. 무탁사 주지 스님. 아, 무탁사 참. 그러면서 또 뭐 김대동 씨도 언급하고 막 하셨던데, 김대동 씨는 그러면 무슨 일을 시킬까요? 법무부 장관 하다가 이제 뭐 총리까지 하고 대통령 대행까지 하는 황교안하고 김대동 씨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법 정신에 누가 더 투철한가? 김대동 씨가 저는 그 뭐 성주 사드 반대하는 집회당에 가서 네. 헌법 몇 조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네, 다 외우더라고요. 네. 네. 그때 보고는 난 절대 앞으로 마이크를 잡지 말자. 이제 모든 건 김대동한테 맡기고는 물러나야겠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랬는데 암기 까먹은 잘했겠구나. 그래서
법 정신의 기본에 투철한 건 오히려 김대중 씨다. 그럼요. 헌법 정신에 투철을 하고. 국무총리 같은 거 시켜야 되는 거. 그럼요. 왜 꼭 국무총리는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 뭐 패거리를 하고 만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만 시키려고 그러느냐. 네. 아니, 김미아 씨 같은 분을 문화관광부 장관 시키자는 발상. 김미아 씨요. 네. 네. 촛불에 나와서 마이크 잡았던 중고생들을 교육부 장관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바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 방송국 몇 개 주시든지요, 저도.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든지, 아니, 국정원장으로 하든지. 국정원장. 아니, 저희끼리 농담으로 최순실 사태 처음 터졌을 때 저희 제작진하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내가 대통령하고 저희 책임 PD가 너 뭐 줄까 그랬더니 SBS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MBC도 해! 배포가 되고 KBS도 해! 해가지고 쫙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거 하시는구나.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게 촛불, 지금 이제 춥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벌써 뭐 7차, 8차 되다 보니까, 연말 연시다 보니까, 이제 참석 인원들이 좀 줄어들고, 아마 또, 이 전국에 이제, 야, 이거 내가 직접 나가서 얘기했다 싶은 순간이면 또 많은 분들이 나오겠죠.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드는데, 이게 촛불이 꺼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절대 안 하는데, 그런데 거기 나온 분들이, 뭐랄까, 나가면서도 우울하거든요. 기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해요. 동시에. 굉장히 묘한 감정인데, 그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저보고 이제 나가면은 그 시민들이 나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사실은 거기 나가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위로를 하고 위로를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온 국민이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그 염원이, 당긴 그 촛불이라고 봐요. 네. 함성이고. 그래서 그때 올리는 촛불이야말로 부처님에 올리는 등공양하고 똑같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어차피 촛불이 켜질 텐데 뭐 찬송가 대신 탄핵가와 하야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또 맞이하고 연말연시를 보내는데 큰 그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게 저는 촛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어디 가면 스님 뵐 수 있죠? 어느 위치에 주로 계십니까? 광화문 그 미대사관 앞에서 시작해가지고 네. 어제는 그 삼청동 총리공간 쪽으로 갔었고 지난주에는 그 청운동 차벽 앞에서 잠깐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그 행진하고 같이 가시는군요. 아예. 네, 걸어. 그 한가운데서. 네, 네. 그 옆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럼요, 같이. 한가운데에 들어. 저 지난주에는 그 세월호 엄마들하고 같이 종로에서부터 청운동까지 걸어갔었고요. 그러면 네. 혹시 그 SNS 하십니까? 페이스북만 합니다. 페이스북. 네. 그럼 어디 계실지 좀 알려주세요. 그 전에. 네. 스님을 꼭 만나보고 싶어 하는 불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현장에 나온.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SNS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번 주는 저는 이쪽 부분에서 출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명진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뭐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총무장은. 네. 뭐 물론 본인 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수인 역할을 했는데 더 그런 게 없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요. 문화관광부 차관이었던 박성규라고 이 방송인 MBC에 계셨던 분이 네. 차관 인사 왔을 때 네. 내가 이명박 하수인 소리를 듣는데 내가 별로 독본 게 없으니까 꼭 전해달라 이렇게 아주 신신당부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박근혜한테 물러나라라든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밀림 속에 아주 표독한 암사자 한 마리가 촛불에 끄실려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니까 다 저기 물어 뜯고 대들고 그러니까 하이에나, 늑대, 여우, 들깨떼들이 사실은 그 촛불에 끄실린 암사자한테 대드는 형국이 돼버린 거죠. 아유, 참 무서운 얘기를 막 하시니까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그 자성 스님은 두 번째 담화할 때는 그때는 하야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 나무는 꽃을 버려야지 열매를 얻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지 바다에 이르른다 했는데 아주 멋진 얘기긴 한데. 무슨 뜻이죠 그게? 듣는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을 거고.
책을 안 읽었으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니까. 아니 대전은요 뭐 이런 외마디 소리밖에 못하고 문장 연결력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내가 알기로는 자성 원장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했을까 싶어요. 그 누가 적어줬을 텐데 그럼 자성 원장의 그 최순실은 누군가가 궁금합니다. 이거 참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팍팍 해버리시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 스님은 아십니까? 결국은 그 애벌레가 네. 꼬치를 버려야지 나방이 된다, 나비가 된다 네. 이런 얘기 같은 거죠. 갖고 있는 모든 집착,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걸 버려서 새로운 세계로. 그러니까 그 켈만에스 데미안에 보면은 네. 새는 알을 깨치고 아래서 나오려고 한다. 하나의 세계 둘러쓰고 있는 자기 세계를 부셔야지만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간다는 아주 철학적인 그런 그 고준한 뜻이 담긴 건데 네. 그 말뜻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들었을까요? 자성 원장 같이 정당 권력에 탐취하고 세력 모아가지고 저렇게 원장 저렇게 재임하고 불교 신자들한테 거짓말하는 사람이 본인이 버려야지 되죠. 본인이 버리려면은 본인은 안 버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 그분들의 고통 소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촛불이 외치는 그 함성 소리는 부정하고 부패한 그 세력에 대한 경고 준엄한 그 외침이거든요. 그것이 연불이라고 봐야 되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게 연불이니까. 생각념자, 부처불자니까. 그 부처는 뭘까? 정의로움이고 올바름이고 또 세상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기 때문에 세월호에 대한 연민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그 시민들이 부처님이고 시민들이 내는 그 함성이 연불소리다 이렇게. 듣고 보니 그럴듯합니다. 네. 아니, 실제로 그럴듯해요. 실제로 그렇게 들리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계속 나가시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사를 찾아보면, 최순실 게이트 터지고 나서 대통령이 두 번째 담화를 한 직후에 종교계 인사들을 청와대에 모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조계종의 총무원장님이신 자승 스님도 같이 독대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불교계, 특히 이제 조계종 역할을 어떻게 쭉 지켜보셨는지. 명진 스님이 요즘 광화문 촛불집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허공무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허공무착사요? 네. 허공무착사의 촛불법당에서 요즘에는 탄핵경하고 하야경 외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허공무착사요? 네. 그런 절이 없는 거죠. 절이 없는 거죠. 예. 다 놓으니까 대한민국이 절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신도고 그렇습니다. 허공무착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무착이라고 그러고 무착.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절에서도 스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다면. 그러니까 집도 절도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집도 절도 없다. 근데 이제 주말 촛불 집회 계속 참여하셔가지고 사람들 눈에 띄어서 저희가 이분 모셔야 된다 하고 모셨는데 촛불 집회에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는 이것이 연불 소리 같이 들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종교 역할이 뭘까라는 문제부터 시작하면은 종교라는 것이 그냥 법당이나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가 부르고 연불 외우는 것을 어떻게 대통령만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네,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절에서 부를 수가 없잖아요. 방송마다 제가 나가는 데마다 징계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니까 다 스님이 하신 얘기고, 그냥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조계종의 종종, 제일 높으신 분이죠. 진재 스님이 이제 LCT 기공식에 참여했던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교계에서는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아요. 근데 이 장면, LCT가 이제 요즘 크게 문제가 되니까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가장 큰 스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선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조계 중에 종종이면은 정신적인 지주가 되죠. 네. 그럼 수성이죠, 이제. 네. 그런데 그 LCT 기공식 현장에 가서 법문을 하는 사진이 나와서 저도 네. 당혹스러웠고, 종종이면 정신적인 지도자인데, 안 맞죠. 격에 안 맞는 데를 가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때만 하더라도 뭐 불자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정신적인 그 지주였습니다.